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갔어. 난 지금 무직이라서 난 지금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맨날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 또 중요한 건데 양육비를 산정할 때 또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비 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경우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부부가 쌍방이 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양육비 산정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급여 소득자들, 4대 보험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은 그 완전 유리지갑이야. 유리지갑 뭐야? 투명해. 그래가지고 뭐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대로만 산정하면 제일 깔끔하거든요.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에 다니면 제일 땡큐야. 뭐 이건 속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대기업 다니는 배우자 입장에서 항상 불만이 뭐냐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연봉의 50%씩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막 많이 뜨잖아요, 기사에. 우리 다 공경연하게 다 알고 있고. 상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항상 매년 변동할 수 있고 사실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라서 양육비 산정할 때 내 소득으로 반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100% 다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있을 때 급여에 당연히 속해 있는 거고 상여도 다 포함된 연봉이 책정이 된다. 더 기본적인 거는 보통 이제 급여 책정할 때 세전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전하고 세후하고 차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소득 자료를 이제 각자 내야 돼. 이혼 소송이 거의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다 심리가 되고 나서 마무리가 될 시점에 판사님들이 각자의 소득 자료를 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 자료가 여러분 뭡니까? 홈택스에 들어갔을 때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떼실 수 있는데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1년 기준으로 해서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띄잖아요. 지금 2월이잖아. 2025년 2월이잖아요. 그러면은 24년도에 소득이 나올까? 안 나와요. 작년도의 소득은요, 내년도 5월 1일 이후에 나와요. 게다가 종합소득세를 내신 분들이 있어요. 종소세는 뭐냐면은 단순히 근로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도 있는데 다른 여타의 소득이 있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임대소득도 있어. 내가 임대소득자야. 부러운 건물주란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임대소득도 있어.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도 있고 뭐 이자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는데 그런 소득들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5월이 아니고 7월에 확인이 돼요. 그 전년도께. 그러면 2024년도에 이혼 소송이 쭉 제기가 되다가 2024년 11월쯤에 쌍방 다 소득을 내십시오 이렇게 판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홈택스에서 딱 발급을 했는데 그거는 23년도의 소득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이미 거의 1년이 다 지난 시점이죠. 2024년도가 이미 다 지난 시점인데 2024년도에는 벌써 11개월치 월급을 다 받았을 거고 그게 새로운 연봉제로 해가지고 높은 급여를 받았을 건데 그 자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소득금액 증명만으로는. 그럼 뭐를 더 제출을 해야 됩니까? 뭐를 더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그거를 발급할 수 있는데 매달 이제 고용주가 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월급 명세서 같은 거야. 최근자 소득으로 사실은 그 양육비가 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최근자. 근데 소득금액 증명원 갖고는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금액 증명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까지 받고 있는 자료는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똑똑한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최근자까지의 상대방의 어떤 소득을 확인할 수 있겠다. 요거를 좀 놓치지 말으셔야 되겠죠? 이런 게 또 있어.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후해서 혹은 이혼소송 중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 혹은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갔어. 그래서 나 지금 버는 돈이 없네. 이랬을 적에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할까요? 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지금 할 수 없는데 예전 걸로 소급해서 적용을 하면 난 지금 무직이라서 난 지금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맨날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죠.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돈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해버리면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게 되게 극렬하게 싸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낭패들을 조금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항상 법원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아무 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이혼 소송을 하느라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안 먹
먹히겠죠. 근데 정말로 이게 심각해. 상당 부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 입원을 하거나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정말 정신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까지 기존의 소득과 동일하게 부담을 시키는 거는 너무 또 가혹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육아휴직이 사실 제일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육아휴직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로 거의 급여가 뭐 20%, 뭐 10%밖에 안 나오니까 기존에 받던 것들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제가 보면은 100%는 아니지만 육아휴직 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가 산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양육비라는 건 거의 판사의 전권이에요. 물론 가사소송의 전부가 다 그렇지만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다시 복직을 했을 때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셔서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수준이다. 지금 증액을 해달라라고 해서 반드시 조금 다시 변경의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많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쌍방 아니면 일방이 급여 소득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냥 자료가 딱 국세청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속이지 못하잖아요. 급여를.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해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거나 아니면은 법인을 하시거나 한단 말이죠. 개인 사업자 같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금액 증명을 떴을 때 거의 빵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죠. 소득이 0원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게 많죠. 곧대로 너무 솔직하게 막 하시는 분들보다는 소득은 큰데 홈택스의 자료상 공문서로 나타나는 소득은 굉장히 작아. 그래서 실질과 이제 문서상의 소득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 경우에 나는 돈을 못 버니까 30만 원만 줄게, 50만 원 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억울할 수 있겠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 내가 법인의 대표야, 배우자가. 그러면은 급여가 책정돼 있는데 그 급여를 굉장히 높지 않게 책정을 해놓고 그 가족들에게는 법인 카드를 쓰게 하면서 이제 생활비로 많이 충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쓰는데 사실 급여로는 3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거나, 그렇죠?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역으로 계산해 본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비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소비한 내역이 있을 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이상 매달 우리가 1,000만 원씩 썼는데 그거를 내 소득과 상대방의 소득을 합쳐서 그걸 다 충당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카드 내역이 매달 얼마씩 나왔고 이런 게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충당을 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배우자가 현금으로 갖다 주거나 어찌됐든 간에 소득이 그만큼이니까 이게 항상 꾸려나갈 수 있던 거잖아요, 살림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으로 증명을 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생활비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이상의 소득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활비 기준으로 이 사람의 소득을 인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준으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겠죠. 양육비는 왜 양육비냐? 아이들이 이혼 전의 삶의 질을 웬만하면은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부자 엄마 아빠한테서 같이 살던 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법원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주겠죠. 양육비 계산할 때 본인의 소득은 참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소득이 계속 작았다고 얘기하면 양육비는 줄일 수 있으나 다만 그럼 본인 생활 중에 기여도가 그만큼 작았다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될 거고, 나는 이만큼 많이 기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 소득이 지금도 유지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양육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경제 상태가 안 좋아져서 갑자기 소득이 낮아졌습니다 라는 것도 사실은 판사가 보기에 너 왜 이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양육비는 간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의 문제에 생계비의 문제이고 또 5만 원 싸움이에요. 조정실에서 변호사들이 5만 원 갖다가 싸웁니다. 5만 원 더 줘, 5만 원 덜 줘, 못 줘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돈이고 이런 것을 산정할 때 어떻게 조금 산정하는지 알아봤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